자, 멘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만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알고 있고 후순위일 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은 소멸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하셨어요. 요거 답변 드릴게요. 자,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만을 물어보셨어요. 그죠? 선순위는 당연히 인수사항인 거죠. 그리고 가처분을 얘기하셨는데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죠. 그게 이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낙찰자가 낙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등기상에서 없어진다고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가처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해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게 소유를 하게 되더라도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등기상의 상황과 소송의 상황이 다르게 판도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요,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은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야, 이거, 그러니까 맨땅님이 전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날 뻔을 잘 물어보셨네. 자, 가처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소유권 이전 처분에 의한 가처분이에요. 예.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전 금지구나. 그죠?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소유권 이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정보지나 이런 데 보면은 끝에 다 소멸,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소멸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소멸이라고 돼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기상에서는 소멸을 해주지만, 소송권에서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승소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그 권리가, 이제 본능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원님께서도 이분께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가처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실 흔히 많이 나오는 거는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가처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가처분은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끼리 이제 배당 문제 때문에 다투는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위험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가처분 소송이 그게 어떤 거를 위한 거냐? 말소기준 권리를 없애는 효과를 만약에 발생하게 하는 가처분이라면 이건 되게 위험해요. 이건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요건 조심해야 되고, 요건 조심 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기준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시라님. 경락잔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같이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와, 진짜 중요한 실전적인 질문이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DSR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대출 이모님들한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DSR 적용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3억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을 줄은 몰랐지, 또 이모님이. 그죠? 얼마 받았는데 5천? 그러면 여기서 2억 5천밖에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DSR 적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모님한테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점검받고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사실은 잘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응? 마이너스 통장은 금방 신청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경락잔금 대출은 어때요? 미리 신청하고 내가 은행 가서 또 자서해야 되고, 예,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한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이후에 대출 해주겠다, 며칠 날 받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경락잔금 대출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은 해. 예? 너무 실전 얘기를 했나? 예,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딸둘, 아들둘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애국자시네, 애국자. 에? 상 줘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라에서 LH주택을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지금 뭐 출산 장려를 위한 뭐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름대로 뭐 기왕에 날려고 했던 사람은 고마워하지. 그것 때문에 날려고 할까? 아,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줄여줘야지. 금리 좀 줄여주고 뭐 대출 좀 더 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현실적으로 싱가포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싱가포르처럼. 아니, 결혼하면은 어떻게 해준다고 싱가포르는? 현 시세에 50%에서 60% 가격에 그냥 집을 100% 당첨되게 해준대잖아. 새 아파트를. 예? 둘이 벌어서 평생 갚아도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부담 없고 얼마나 행복해. 집값이 올라도 부담이 없잖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잖아. 주인은 주인대로 좋고 이게 다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뻔히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찔끔 요거 찔끔 저거 찔끔 요렇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요렇게 도와주면 좀 낫겠지. 이거 찔끔 주다 보니까 정작 받는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런 거 여성가족부 뭐 예산 다 줄여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불필요한 예산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찔끔 뭐 급식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몇만 원 내면 돼. 그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고 죄송합니다. 딴 데로 빠졌네. 그죠? 좀 현실적으로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진짜 애 하나 낳으면은 60% 가격에 응? 결혼까지는 우리나라 알아서 잘 하니까 또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애 하나 낳으면은 60% 가격에 당첨되게 해준다 그러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둘 더 낳잖아? 10% 환급해준다 그래. 10% 돌려준다 그래. 일단 집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안정감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잖아. 내가 300만 원만 벌어도 살 수 있다니까요. 집이 일단 있으면. 딴 데로 샜는데 그런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날까? 그죠? 다 이렇게 뭔가 지원책이 다 찔끔찔끔이다 보니까 별로 와닿질 않아. 그냥 원래 날려고 했던 사람은 좋아졌네 박수 치겠지만 안 날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나아야겠다 이 생각을 할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운영 안 할 거예요. 부도 났어요 우리나라. 예? 몰라요. 그죠? 어쨌든 딴 데로 샜어. 자, 어디까지 했어? 딸둘 아들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우리 애국자님. 이 딸둘 아들둘 처음 뵀는데 자주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시 공부상하고, 무슨 말이에요? 공부상 자료, 공적 자료 얘기하는 거죠. 뭐, 등기부등본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공부상하고, 현황상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시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201호인데 현황상에는 202호에 살고 있어.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공부상 자료대로 그 집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왜요? 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점유를 하는 순간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정작 공부상 201호에 점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되게 좋은 거야.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임차를 하고 계시다면 우리 집이 공부상 자료에도 건축물 대장상에도 정말로 201호에 내가 잘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아니면 주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옆집 호실하고 아예 호수를 바꾸든가 앞에 문패 호실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수정을 하든가. 이해되시죠? 요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요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준 거고, 그걸 떠나서, 공부상과 현황상 자료가 다른 경우들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현황상을 믿어야 돼? 공부상을 믿어야 돼요? 공부상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현황에 조사한 자료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럼 현황에 조사한 자료는 뭐 무의미한가? 그건 또 아니야. 왜요?
유치권과 관련해서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립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때에는 당시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한 자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그때 이 임차인, 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나 없었나를 판가름하는 또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황상은 아무리 다르더라도 뭐 또 다른 정보 공부상을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공부상만 볼 게 아니라 현황상 내용도 참고를 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경매로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이거를 어떤 이치를 따져야 되는 물건이 전체 물건 중에 1%도 안 돼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자, 계속해서 원창표님. 경매 초보자들과 토지 공장 임장 가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과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경매 초보자 원장표님, 그죠? 원장표님은 그래도, 우리 이제 경매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으신 분이라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과 먼저 간다면, 우리 현장부터 확인하세요. 현장부터 확인하고, 이게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게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를 수리해야 되고, 어떤 게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거기 공장 그 앞에 입구에 흙이 깔려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예, 흙이 깔린 상태로 낙찰받았다간, 자, 여러분이 무조건 아스콘 공사를 해야 돼요. 왜요? 공장이나 창고는 새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흙이 깔려 있어가지고 먼지가 날리면 어느 임차인이, 어느 수입 매수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실전적인 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 데려가시면은 현황상의 현장에 도착해서 어떤 거는 좀 가치가 잘 있는 부분이고 요런 거는 좀 수리를 해야 되고 물 펌프 수압이라든지 또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변 시설 같은 거 잘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변에 공장 사장님들 좀 만나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개사님까지 만나면서 물건 소개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털장수님, 네, 맨땅님, 미리 맨땅님이 질문 중에 그냥 사면타로 올라오시네. 훌륭하십니다. 자, 맨땅님이 어디 가서 글이 확 넘어가 버렸어요. 미리 질문을 준비했어요. 잘했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로 인한 수익 발생 시 나중에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에 감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경매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수익은 뭐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아니고 그냥 경매소득이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얻은 것도 여러분이 사업자로 소득을 낸 거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고요. 이거를 그냥 일반 소득으로 했으면 일반 소득으로 잡히고 이거 세금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매에서 난 수익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피하고 싶다. 이런 연금에 대해서 차질을 빚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럼 법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건 내 개인이 발생한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을 걱정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숙님, 법인으로 취등록세 요즘 몇 프로 나오나요? 똑같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억 이하의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1.1%, 그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13.2%, 85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플러스 돼서 0.2%에서 13.4%.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신명수님, 질문이요. 일전에 알려주셨던 점포 매출 확인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오픈업입니다. 오픈업. 네. 네, 봤다님, 찌니아님, 신탁 대출 받아, 낙찰 받아, 월세로 운영하다. 자, 신탁 대출 받아가지고, 낙찰 받아서,
월세 주고 운영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엑시트로 팔고 나올 때 대출 승계가 안 되거나 하면 매도가 괜찮을까요? 아, 오케이. 자, 대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 거래로 사게 되면 대출이 무조건 60%는 나와요. 60%는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신용 점수라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서 서치합니다. 예, 검색을 해가지고 요런 거 있네요. 공동담보 하시면 얼마까지 나와요. 보통 이렇게 땡겨줘요. 예, 전문용어 나왔다. 땡겨줘요. 4천만 땡겨줘요. 그죠? 4천만 땡겨주세요. 그죠? 알죠, 여러분? 땡겨줘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100% 저는 대출 받는 분도 봤어요. 일반 거래로. 사실은 그 상가 담보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상가하고 우리 집하고 공동담보 묶여가지고 후순위 대출까지 뽑아가지고 최대한해서 100%를 받은겨. 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이제 이거를 이게 내가 사기로 이제 매력을 갖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대출을 이룩 해서 내가 꼭 사고 싶고 막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이게. 이해되시죠? 응? 자, 네, 조현숙님, 네. 전 브라보님. 네, 안녕하세요. 원룸 다가구 1주택 소유자이고, 원룸 다가구 하나 가지고 계시대요. 원룸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 경매 단타를 하면 1주택 자격이 계속 유지되나요? 된다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한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보유하지 않은 걸로 보지 않아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운영을 하든 개인으로 가지고서 운영을 하든 이건 주택수에 다 귀속이 됩니다. 법인으로 한 거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은 내 주택수에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1주택자, 무주택자로 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더라도 이건 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로가 되는 거죠. 내가 다가구를 갖고 있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1주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 뭘 하나 사가지고 팔았어. 수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다시 어때요? 그 판 날로부터 다시 얘가 이제 내가 보유하는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해되세요? 예? 자, 내가 두 번째 다가구가 있고 두 번째 주택을 하나 샀어. 그럼 다가구를 사고 낙찰을 받고 등기까지 했어. 그러고 나서 다가구를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겠죠. 1주택이었으니까. 근데 이걸 샀다가 이거 팔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졌고 판 시점 이후부터 이제 그 권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걸 또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게 또 투기 지역이냐 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자,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거기 찾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만요. 자, 아이가세님, 세금 질문이 오늘 엄청나게 많네. 그죠? 매도 시에 법인세가 있고 법인 양도세가 있나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죠. 상가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없죠. 그러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양도세가 있어요. 한 10% 정도. 근데 이게 양도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명목은 뭐예요? 특별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주택이나 근생이나 전부 다 존재를 하고요. 그죠? 자, 법인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는 양도세 개념, 특별부가세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죠. 그 연간 수익을 실질 순소득을 따지는 거죠, 연간. 그래서 그게 2억을 넘지 않으면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이제 요렇게 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요렇게님 처음 뵙네요. 자주 뵐게요. 공매 낙찰 받아서 점유이전 가처분이겠죠. 점이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했는데요. 집행관하고 개문했는데 내부에 짐이 있어서요. 전 소유자가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내부 짐 인도할 필요도 없고 인수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개문해도 되는 거죠? 자, 다시 집행관하고 개문을 했는데 내부 짐이 있어서요.
전 소유자가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내부집 인도할 필요도 없고 인수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예, 뭐 상관없잖아요. 예.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강제 집행하러 가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강제 집행하는 대상자가 그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짐 드러냅니다. 예. 확인시켜 주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합니다라고 안내해주고 다 진행을 해버려요. 그냥. 주인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이 만약에 없어. 주인이 없고 만약에 안에 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의 명함이 됐든, 그분의 어떤 이름이 써있는 고지서가 됐든, 뭐가 하여간 단서가 될 만한,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뭐 서류가 됐든, 뭐 파일이 됐든, 이런 걸 막 찾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집행을 안 해요, 여러분. 응? 자, 반대로, 그런 게 좀 뭔가 뒤지다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 근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집행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안에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요로케님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가 굳이 나서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게끔 놔둬야 돼요. 놔둬야 돼. 이해되시나요? 응? 놔둬야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진행을 안 하면 다음에 또 신청해야 돼,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 제 이야기 속에서 이 실전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로케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돼. 유사시를 대비해서. 뭔 말인지 알을까요? 그죠? 그죠? 예, 공개 방송이니까. 요즘가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이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 좀 애매해서. 그래요. 자, 김순덕님, 순덕궁. 네, 다주택자가 주택 지분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하고 없네요. 자, 다주택자가 주택 지분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지분 물건인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이상인 경우, 아니 질문을 다 띄엄띄엄 올리면 어떻게 하는겨? 어디 간 거야?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 지분 물건인 주택 공시지가 1억 이상이면, 그쵸? 예, 거기에 맞춰서 취득세 똑같이 내요. 지분이어도 내가 매입한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1억 이하면은 이하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저희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 1억 이하에 낙찰되기 때문에 지분 공시지가가 5억이어도 1억 이하로 부과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어떤 지자체 담당자는 원래 공시지가가 5억 이하이기 때문에 1억 이하로 낙찰받았어도 적용을 안 해준대요. 근데 딴 데는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분 미리 만약에 그게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낙찰받는 게, 자, 이게 우리가 내는 취등록세가 무슨 세금이에요? 지방세죠. 지방세는 구청에서 걷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 물건이야. 그럼 관악구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관악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분 물건인데 이렇게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이렇지만 1억 이하로 받을 건데 이거 1억 이하로 인정해 주냐? 이거를 물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자,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해 못해도 돈 버는 거 다 문제 없어요? 우리 초보자분들도 걱정되네, 나. 그죠? 이게, 이건 또 뭔 말이야, 저건 또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 방송은요, 이렇게 쓱 보다 보면, 나중에,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쓱 들어올 거예요, 어느 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니까 어떻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거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기들이 종이에다가 막 연필로 쓰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나요? 막 머리 싸매고 막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 밥 줘, 이런 말을 하게 됐나요? 아니야. 한 번도 메모한 적이 없어, 우리 애기들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 없어. 그냥 우리끼리 떠들었을 뿐인데, 애가 어느 날 밥 줘, 엄마, 아빠, 화장실, 쉬할래, 똥 쌀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왜냐면 새로운 언어가 너무 많잖아. 응? 우리가 평생 써보지도 않은 단어들 얼마나 많아. 가처분? 가등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등기 뭐고 가처분 뭐야? 가압류 또 뭐야?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또 복잡해? 몰라도 몰라도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알겠죠? 걱정을 허들 말어, 그냥.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매주 토요일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평소,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토요일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땅님께서 11월에 실전반 등록하려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두 팔 벌리고, 눈부시게 환영합니다. 우리 맨땅님, 제발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자, 이곳에 오셔가지고 멀리 나를 수 있는 맨땅님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